어네븐트입니다. 최근 에어비앤비 창업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어떤가요? 수없이 많이 받아온 이 질문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할 수 있지만 불법일 수 있다 라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지와 이것이 합법인지는 전혀 별개의 말이라는 거죠. 에어비앤비의 숙소 등록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호텔, 모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방을 파는 거대한 플랫폼이거든요. 심지어 나무 위에 지어진 오두막집, 사막 한가운데 텐트, 농막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준 현행법상 숙박업을 위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히 불법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을 객실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오피스텔을 하루에 15만 원씩 받는 숙소로 만들면 한 달에 6건만 받아도 손익분기점이 넘는 거죠. 물론 내부 인테리어를 감각적으로 잘해서 객단가를 얼마든지 더 높일 수도 있고요. 투자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으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용 절감입니다. 일반적인 숙박업의 경우, 특히 앞서 말씀드린 농가주택과 같은 구옥의 경우 초기 세팅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세탁기, TV, 에어컨, 냉장고 등 숙박업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본 물품들이 오피스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옵션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오피스텔을 통한 숙박업이 이러한 초기 비용 절감 측면에서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이유 세 번째는 오피스텔이 여러 채를 운영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돌리게 되면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리한 거죠. 청소의 효율성 증가가 곧 수익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객단가 20만원짜리 숙소를 8만원을 주고 청소업체에 맡겨 자동화를 시킨다면 운영 가능한 숙소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에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리스크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노동과 자본 인풋 대비 벌리는 수익 아웃풋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축한 이 수익 구조를 얼만큼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요. 불법으로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제대로 고려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와는 별개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숙소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졌어요.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면서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단기적인 수익이 증가할 수는 있어도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동안의 수익이 반토막,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겠죠.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구하는 거죠. 에어비앤비에 방을 등록할 때 최소 숙박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몇 박 이하는 숙박, 몇 박 이상이면 임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보통 최소 숙박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설정하면 일반 단기 숙박객들이 아닌 세입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유학생,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원어민 강사 등 한국에 장기로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숙소를 구할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이 보증금인데 에어비앤비의 경우 보증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솔루션은 에어비앤비로 오피스텔 전체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함께 나누어 사용할 사람을 구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요. 쉐어하우스는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거주자들끼리 공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인데요. 가전제품과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단기 거주도 가능하나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새롭게 나타난 주거 형태를 아직 법이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없고 방법은 많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수익뿐만 아니라 리스크적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생각해보기. 그리고 얼마 전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디지털 노마드로 나아가는 경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사실 디지털 노마드로 나아가는 경험은 저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경험의 가치를 아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제 생각을 조심스레 말씀드려보면 여행을 하세요 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여행을 하세요 라는 말이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예쁘지 않아도 돼요.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자극 자체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에펠탑 앞에서 예쁜 인생사진을 찍는 것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물리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여행이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산책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새로운 자극과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6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6가지의 서로 다른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어비앤비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여행, 온라인 셀링이라는 새로운 여행, 그러한 과정들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이나 얻게 되는 새로운 자극들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여행을 하세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행을 하셨나요?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 중인 어네븐트였습니다.